하겠습니다. 하이. 큐. 하반기 들어오면서 정부의 정책 스탠스도 좀 묘하게 바뀌었다고 느껴지는데요. 시장에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우회적인 규제안들이 하나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정책이 나와야 시장 좀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현실화된 것도 있고, 그리고 참 답은 있는데 현실화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이게 보유세를 올리면 그건 당연히 집값은 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선진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보면은 가령 텍사스주가 가장 집값이 소득 대비 저렴한데 그 이유는 보유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집을 보유한 데 따르는 세금을 많이 낼수록 당연히 집을 여러 채 가져야겠다, 꼭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는 있겠죠. 이게 우리나라랑 중국이 유독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게, 중국과 우리나라가 약간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어떤 세금 부담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종부세를 상당히 좀 부담을 줄여준 것도 지금 집값 경착륙을 막는 데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됐었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렇다고 그럼 집값 안정을 위해서 뭐 지금 보유세를 올리냐? 이건 이제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세금을 막 올리는 그런 정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 답은 있지만 함부로 쓸 수는 없는 정책일 거고, 근데 지금 이제 효과를 발휘할 거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결국은 대출 한도 같은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죠. 집을 사야겠다는 열망이 되게 높은 분은 사실 금리가 높아도 한도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 한도를 최대한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 경향은 있습니다. 제2금융권까지 가서 대출을 받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죠. 금리가 더 높지만 한도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집을 사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약간 아쉬웠던 포인트가, 한번 스트레스 DSR을 원래 2단계를 7월에 시행하려다가 9월로 한번 미룬 게, 이게 일부 사람들한테서는 역시 정부는 지금 집값 상승을 막을 생각이 없다, 뭔가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한다, 약간 그런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인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얼른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든 뭐든 아무튼 집을 사라 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한도가 더 줄어들기 전에 최대한의 한도를 받아서 이거를 사는 게 가장 성공적인 투자인 거는 맞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부동산의 가격과 어떤 수요라는 것은 대출의 한도가 많았을 때에 비해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이 나중에 수요가 더 감소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내가 살 때는 수요가 많았을 때인데 내 뒤로는 수요가 줄어든다라면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내가 살짝 단기의 어떤 고점을 잡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좀 잊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작년에 우리가 목도를 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은 작년보다 좀 더 이 변동성이 증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보다 더 대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고, 또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더 대출을 지금 옥죄는 그 강도도 더 이제 많이 타이트해졌고요. 그거를 감안하고서 지금 나는 이게 사는 게 맞는지 아닌지 좀 더 입체적인 고려를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네요. 예. 저는 이게 교묘하게 어떻게 맞물려 가냐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 선진국이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긴 하니까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뭔가 펌프가 되는 그런 면을 또 갈수록 스트레스 DSR이 작동을 하면서 한도는 또 줄여주니까 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집을 사고 싶은 욕구와 이게 사기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가 이제 같이 맞물리게 함으로써 이게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런 거를 좀 이제 노릴 수 있는 지금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사실 정부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하고 있을 정도로 공급에 대한 조바심이 되게 엿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22년, 23년 금리 인상기를 겪으면서 공급만이 집값의 인과관계를 가져오는 요인이 아니다라는 걸 겪었어요, 한번. 근데 사실 공급을 어느 정도 해야 집값을 안정시킬 정도로 충분한가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는 뭐 누구도 이제 제시를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항상 이게 지나치게 좀 공포 마케팅에 좀 쓰인다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동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집값은 길게 보면은 경기랑 연동이 돼서 90년대의 일본이나 2010년대의 스페인 같은 사례를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공급이 과거 대비 줄어드는데도 집값도 계속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계속 구조적으로 이제 감소를 해 나간 거죠. 그리고 가까이로는 지금 중국이 2021년 이후로 계속 주택에 대한 뭐 착공 투자 이런 분양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지금 중국의 부동산 회복은커녕 오히려 주요 도시들마저도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경기란 게 사실 어떤 나라든지 계속 나빠질 수만은 없다 보니까 나빠지다가 이렇게 좋아지면 그 순간 이제 주택 수요도 좀 딱 살아나게 되는데, 마침 이렇게 주택 수요가 살아나니까 당연히 그럼 집값이 오를 거고, 그러면 마침 그때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새 집이 그동안 이렇게 공급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오른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 결과에 좀 끼워 맞추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을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시 사고 싶어질 만큼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지, 그동안 공급이 너무 적게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데 경기가 언제까지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좋아질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딱 이렇게 좋아진 순간에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그래도 새 집이 좀 어느 정도 꾸준히 공급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집값이 급등하는 거를 조금은 완화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꾸준하게 공급이 되는 거는 분명히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민간에 맡겨서 해결은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집에 대한 수요가 적은데 누가 어떻게 공급을 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원에게 뭐 집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냥 낮은 가격에 그냥 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분들이 추진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 부분은 정부가 어느 정도 공공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정부가 내놨었던 어떤 88 부동산 대책은 그런 면에서 중장기의 어떤 집값 안정에는 그거대로 좀 실현이 된다면 어떤 중장기 안정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그 정도 첨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객관적인 지표로서 이제 경기를 진단한다면 주로 참고하신 게 이사님은 어떤 것들을 좀 보시나요? 어느 나라나 이제 GDP 성장률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수출과 내수가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딱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그나마 반도체나 이런 거 수출 덕분에 수출은 지금 잘 되는데 내수는 지금 안 돼서, 이게 결합하고 나니까 딱히 성장이 나빠 보이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걸 분해해보면 수출이 좋고 내수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은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지금 9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데, 이거는 과거 어느 때도 볼 수 없었던 수준이거든요. 즉 IMF라든가 카드 사태 혹은 금융위기 때도 이 지표가 되게 마이너스로 간 적은 있지만 마이너스로 잠깐 갔다가 V자 반등을 하고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V자 반등이 아니라 이게 9분기 내내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도 부동산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건설 금융은 대표적인 내수 산업이다 보니까 수출보다는 이 내수 경기, 소비 이쪽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장기간 약간 내수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느냐라면은, 결국 그게 이제 가계부채와 맞물리는 부분인데, 가계부채가 적당히 많으면은 이게 집값도 올리고 해서 사람들이 집값 자산 가격도 오르고 해서 기분 좋으니까 소비를 막 이제 하지만, 이게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너무 올라버리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번 돈을 계속 빚 갚는 데 쓰다 보니까 소비를 할 여력이 구조적으로 좀 약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점에서 한 가지는 다행스럽고, 한 가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막 지금 100%까지 왔는데도 왜 이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터지지 않았느냐라면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주로 고소득자에게 가계부채가 더 많이, 소득이 높을수록 지금 가계부채를 굉장히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득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가 전체 가계부채의 반 이상을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우량한 차주한테 부채가 많이 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은 이제 있었다는 거죠. 사실 가계부채 문제를 겪었던 미국이나 뭐 스페인 이런 데들은 저신용 차주한테도 부채가 가다 보니 여기서 이제 터져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던 건데, 우리는 다행히도 이제 고소득자가 이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 저금리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고금리 상황으로 와버리니까 이 고소득자가 짊어지는 채무 부담이 구조적으로 좀 더 늘어났고, 그런 반면에 이 고소득자의 소득은 지금 코로나 때에 비해서는 약간 좀 이게 안 좋아진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 고소득자의 소비가 되게 둔화되는,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지금 갈 수도 있는 문제여서,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뭐 백화점 같은 데가 잘 안 되고, 일부 극소수 명품 말고는 다른 명품 브랜드들은 지금 구조적으로 매출이 크게 꺾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고소득자들이 소비를 잘 못하는 그런 국면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게 소비가 이제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면은, 지금 당장은 서울 부동산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었을 때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갔지만, 이게 장기화될수록 과연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 오를 수만 있겠느냐, 방향성은 부동산도 그러면 상승세가 둔화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부는 서울 도심 그리고 1, 2, 3도시 포함해서 대대적인 정비 사업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래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낡은 주택이 개량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으로 좀 가격이 오르는 측면도 있잖아요. 지금 딱 강남, 서초 이쪽 지역에 재건축으로 입주될 물량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지역들이 이 80년대에 지어졌던 아파트들, 반포 뭐 주공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는데, 제가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는
대략 그래도 한 90년대 후반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금의 생활 양식에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즉 지하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한 2개씩 있고 해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좀 들이면 뭐 신축 못지않게 그 구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는 좀 지어져 있으니까 좀 이렇게 80년대 아파트들이 좀 신축으로 다 변모하고 나면 굳이 그렇게 구축을 어떻게든 빨리 신축으로 바꿔야만 한다라는 논의도 조금은 더 이제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같이 좀 해봅니다. 40년 전 아파트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 너무 많은 게 변했지만 예를 들어 한 이제 2030년 뭐 이쯤 지나고 나면은 그로부터 한 30년 전 아파트는 이제 2020년에 지어진 아파트들인데 지금 우리가 살기에 불편할 정도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라는 게 부상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만 제외하면은 웬만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과 화장실 뭐 등등 이게 구조가 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꼭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유지보수하면서 살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쪽으로 논의가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 배관이 어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또 배관도 오래 갈 수 있는 식으로 또 좀 개량이 돼서 선진국처럼 한 번 지은 집을 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갈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지금 우리도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를 이제 재건축이 되게 어려운 요인으로 꼽는데, 선진국으로 될수록 확실히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가 오른 것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재건축한 게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옛날 같으면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으면은 그 자체가 용적률도 더 올라서 저층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되고 여러모로 더 수익성이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덧 고층 아파트들만 남는 그런 시기가 되고 나면 이걸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최대한 유지 보수를 하는 쪽으로 패턴이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PF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이 무너질 때 되게 신문 이제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사실 잘 체감을 많이 못 하시거든요. 본격적인 PF 구조적인 우리에게 가져올 영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PF 같은 문제는 다행히 이 문제가 안 터질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어쨌든 정부나 금융기관이 같이 관리를 잘한 덕분인데, 만약에 2022년에 금리가 막 오르던 시절에 이 문제를 그냥 PF 문제가 다 터지도록 가만히 있었다면은 여기저기서 도처에서 막 손실이 막 터지고 경고매가 나오면서 금융기관의 손실로 다 들어오면서 이제 큰 문제가 됐을 텐데, 이걸 어쨌든 계속 이연을 시키는 와중에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완화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거를 버티니까 결국은 그때보다는 금리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좀 답없는 현장들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데들은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PF 현장들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질서 있는 구조 조정을 위해서 최근에 나온 보도 자료 이런 걸 봐도 이제 저축은행과 좀 상호신용금고 이런 섹터가 좀 이제 손실 인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냐면, 금융기관이란 건 결국은 자기 자본의 크기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2금융권이 손실을 인식한다는 거는 자본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그럼 자본이 줄어든 만큼 대출도 줄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제2금융권은 이제 대출을 뭔가 줄여야 된다, 즉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고요. 주위에서 이렇게 제2금융권의 뭐 신용대출이든 뭔가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이번에 연장을 할 때 오히려 한도가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2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하시던 분들은 한도가 바로 확 줄어드는 그런 데에서 상환을 해야 되는 압력, 그런 부담 같은 걸로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한도라는 게 줄어든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이제 긍정적일 수는 없는 문제죠. 어느 누군가는 이제 그냥 집을 팔아서 갚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동산 PF 문제가 결국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려에 비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의 어떤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이 문제를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안 좋은 부분은 그래도 터지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터지는 과정에서 이제 제2금융권에선 일부 이제 손실 반영과 어떤 곳은 이제 정말로 어딘가에 이제 흡수 합병되거나 이렇게 쓰러지는 곳들이 나오긴 할 거고요. 그럼 그 여파로 제2금융권의 어떤 대출 한도라는 것은 줄어들 공산이 크고, 그로 인해서 제2금융권에 이제 대출을 받고 있던 분들이 또 이제 좀 난처해 드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 정도의 이제 악영향은 지금 추세적으로 남아 있다. 그 정도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